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가 과열돼서 꺼지는 바람에 새로 두 번째 파트부터는 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교육평가는 뭔지 그거를 이야기하려다가 영상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교재에 보면은 크게 4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존 듀이가 나오고, 여러분 존 듀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디르켐, 칸트, 정범모, 이렇게 4사람이 나오는데요. 존 듀이라는 사람은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보주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존 듀이라는 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막 미분 적분 배우고 이러면은 저거 사회 나가서 쓰지도 않을 건데 왜 배우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 밖을 벗어나면 배우지 않을 만한 것들, 예를 들면은 분자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죠, 교육과정 안에서. 존 듀이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배우자, 필요한 것만 배우자, 필요한 것만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프래그마티즘이라고도 하고 등등 실용주의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살펴보면은 꼭 필요한 것만 배우자 이건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은 배운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가 이제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미국 학자예요. 미국 학자고, 이 사람이 활동하던 당시가 어떠한 시대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일본 이렇게, 유럽 이렇게 있죠. 근데 한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를 구축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두 시기에 서로 어디가 더 우수하다, 이런 체제 경쟁을 했는데, 이 체제 경쟁 속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미국이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타납니다. 소련이 먼저 이 스푸트니크 호라는 우주선을 우주에 먼저 발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이 보편적인 정서상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배당한 경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은 안 좋아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만큼 잘 살아지고 일본만큼 수준이 올라와서 일본이랑 막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 그런 주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꼭 생활에 필요한 것만 열심히 제대로 배우자. 수학도 너무 어려운 거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꼭 필요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쪽으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서 온 나라가 조명근의 교육 이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말을 다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일본이 먼저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에 보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의 화살을 던지게 될까요? 저 사람 말 못 믿겠다,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따라서 온 미국의 정책이 다 존 듀이의 그것을 따라서 갔는데, 존 듀이 것을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교육의 질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교육 배우는 양이 줄어들게 된 거죠.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국인들이 격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기술력이 뛰어난데 이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올리는 게 이게 마땅한 얘기냐. 그래서 이제 이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건 아니고, 존 듀이는 교육이라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육이라는 거는 연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다. 그러니까 존 듀이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거를 경험해 봤느냐, 이 사람이 어떤 걸 경험하고 왔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것이 교사 역할이고 교육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교육평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이 재구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재구성이라는 뭘 재구성하는 걸까요? 경험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학생들이, 여기 학생의 원래 오리진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원해서. 그러려면 여기다가 어떤 교육을 가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계획적인 연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계획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에 계획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재구성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듀이의 철학이었던 거죠. 이 뒤르캠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뒤르캠. 이게 뒤르깽이라고도 하고 뒤르캠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덕하임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뒤르깽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학을 배우면 사회학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름이죠.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뒤르캠이라는 사람은 교육이라는 것을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교육이다. 여러분,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게 교육이다, 이게 뒤르캠의 주장인데, 뒤르캠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거는 뭐죠? 어떤 관계를 맺고 사회 안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한 명의 주체로서 자라나게 해준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아동을 사회화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칸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칸트 책을 읽어보셨나요? 머리가 이제 깨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데,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한번 빌려서 앞에 한 2페이지만 읽어보십시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이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능력을 완전하게 발현하게 하는 거다. 개인의 능력을 발현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이런 씨앗이 있다는 거죠. 이 씨앗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제 씨앗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뭐 느티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잣나무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보잘것 없으니까 뭐 민들레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라나게 해서 꽃을 피우게 하거나 아니면 나무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본성을 완성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 내재된 가능성에 주목을 한 거죠. 이 사람 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발현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보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켜주는 거다. 그럼 여기서 전제는 뭐죠, 여러분? 인간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라나면서 막 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가 뭘 하냐,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선생님들 앞에서 까불다가 막 맞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그거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잘 됐잖아요. 어쨌든 인간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잠재력을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이 교사고 잠재력을 폭발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평가는 여기서 이 잠재력을 달성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육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 교육 평가를 이야기하려면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교육 평가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교육 목표를 이야기해야 돼요. 교육 목표. 교육 목표라는 건 뭐죠?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죠. 달성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럼 요게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원래 있던 사람에서 교육 목표로 가는 데까지 요 화살표의 과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육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교육 평가라는 거는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별에 다다랐는지 이 별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교육 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교육 목표 설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딱 명료하게 적어 놓고 이게 달성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교육 목표라는 게 명료해야 되죠. 명료하다는 말이 뭐죠? 간단 명료하게 말해라 할 때 그 명료라는 말은 뭐냐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 교육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이제 잘생겨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측정 목표가 없잖아요. 잘생겨질 수가 있나? 성형수술하면 잘생겨질 수도 있겠죠. 본판이 크게 안 변하니까 큰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더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잘생겼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제 아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얼굴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을 제 아내가 보고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빠는 정말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자존심 상한다. 내가 오빠랑 결혼한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목표는 명료하게 딱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교육 평가다. 그럼 여러분 교육 평가의 대상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 평가의 대상 다양하죠. 교육 평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평가는 뭐죠? 학생을 평가하는 거죠. 학생이 뭘 평가하죠?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지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 이외에도 이 교육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느냐 요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를 평가해서 이 사람이 배운 교육의 그 과정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 이 교육 과정을 배우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 프로세스 전체 교육 과정을 보는 그런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진단평가라는 거 해보셨나요? 진단평가라는 거 뭐죠? 여러분 IQ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이쪽으로 가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IP 테스트 같은 건 어딜 보는 거죠? 여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딘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어떤 교육평가의 또 하나의 영역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진단평가라고도 하고, 교육받기 전을 검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영역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여기 진짜로 요 별에 달성했는지 요거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교육 과정을 아까 평가했다고 했는데, 요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평가를 하잖아요, 저를. 그 강의 평가 때 저를 평가하시잖아요. 강의 평가하니까 막 그런 게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이 쏟아부었던 악플 세례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강의 평가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명근 교수는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 편애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어떻게 편애를 합니까? 그리고 과목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교육평가라는 과목 안에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수식들이 막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해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학생들 시험도 잘 보고 점수도 잘 받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교사도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수를 평가하듯이 교수도 여러분들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 교육 과정이 일어나는 전체의 공간.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 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이 일어나는 전체 공간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 공간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요 공간. 시설을 평가하는 거죠. 시설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공립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관 인증 평가를 받아요. 유치원 기관 인증 평가 이런 거 받을 때 뭘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육부에서 나와서 뭘 검사하죠? 이 유치원이 유치원생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또 교사들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적절한 환경적인 기준들을 통과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 유치원생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유치원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꼭 그렇진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평가의 대상이 꼭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학생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할 수도 있고, 학생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를 평가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 선생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이 전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교육 체계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가 되게 이제 다양하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협소한 의미, 조금 좁은 의미의 교육을 다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육평가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죠? 학교에서 받는 평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거나 선생님이 됐을 때 실제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죠. 그때 쓸 수 있는 교육평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평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원 분류표라는 것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원 분류표. 여러분, 이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원 분류표. 하나씩 뜯어볼까요? 표는 영어로 뭐죠? 이거 테이블이죠. 분류는 뭔가요, 여러분? 분류. 카테고라이즈 한다는 거죠. 카테고라이즈 한다는 거죠. 이원. 여러분, 이원이 뭐죠? 이원. 이원. 이는 뭘까요? 이.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2입니다. 2 개죠. 2개. 원은 뭘까요? 그러면 원은 하나인가요? 아니죠. 원이라는 거는 팩터예요. 팩터. 원인. 두 가지, 아니 요인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 분류표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안 나와 있네. 이원 분류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좌측에는 배워야 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평가를 배운다 했을 때 교육평가의 개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교육평가를 오늘 가르칠 건데 교육평가의 개념이라는 거는 뭐고 교육평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이 왼쪽에다가 적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팩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되게 기초적인 개념까지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기초. 여기는 뭐 보통 여기는 우수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초적인 개념을 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는 게 기초 개념을 아는 거다. 아니면 보통 수준의 개념을 아는 건 어떤 수준으로 아는 거다. 요것들을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 각각의 칸들을 채워서 쭉 작성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땐 뭘 보면 되죠, 여러분? 평가를 할 땐 이 2번 분류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2번 분류표를 보고 여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 학생이 어디를 달성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만약 이 학생 수준이 여기다 하면은 이 학생은 보통 학생이구나. 개념 측면에서는 보통의 그런 목표를 달성한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이 학생은 시험 본 걸 봤더니 종류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가 계속 오네요, 여러분. 네.